그러셨군요. 그럼 위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위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로 결과를 해서 유권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여론조사 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야만적이고 썩어빠진 방식입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여론조사를 한 1000명을 한다고 한다면 한 만 몇천 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한 사람이 10%에서 20%, 10% 이상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은 사람이 어떤 소신이 좀 굳은 사람은 응답을 하죠. 근데 난 이건지 저건지 다 대답하기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당파 또는 중도파 이런 사람들은 대답하기도 곤란하니까 끊어버립니다.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저번에 어떤 두 사람들이 뭐 단일화를 한다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냐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죠. 그 사람들이 싸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파탄이 나고 한 것처럼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슨 뭐 어떤 중요한 국가의 무슨 중대사를 결정한다든가 또 그런 내용이 법에 들어가서 기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론조사요 엄청나게 조작된 게 많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다 돈 뿌렸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 있죠? 그 사람들 그 정치자금 어디다 썼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이런 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썩어 빠진 것을 그대로 놔두고서 거기에서 안주해가지고 무슨 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요? 썩어 빠진 생각이죠. 저는 정말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이번에 이 여론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맹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알아서 뭐합니까? 투표할 때는 나의 생각을 투표로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 아주 또 뼈저리게 느낀 것이 모든 이 선거 보도, 뭐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당선 가능성 있는 두세 사람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인데 왜 잘못됐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극좌파가 있고 또 좌파가 있고 중도좌파가 있고 또 우쪽에도 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내가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극좌적인 또는 극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극단적인 사람이 이렇게 몇 %고 또 중도층 몇 %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소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극좌파나 극우파의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TV와 방송 그 사람들은 모두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안 찍어야죠. 또는 찍거나 해야 되겠죠. 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이 나라의 이 TV나 이 신문들은 말이죠. 딱 두 사람만 어디 가서 무슨 갈비탕을 먹었니, 떡볶이를 집어 먹었는지 온갖 이런 것들을 다 보도하면서 군수 후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썩은 것처럼 이 나라 언론도 썩었다. 언론이 바로 개혁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성이 왜 생기느냐. 욕망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선거하면 무조건 당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무조건 금메달만 중요합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또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도 무조건 당선되기 생각만 하고 그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도 똑같습니다. 누가 당선될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면 각자가 다 어떤 생각들을 내놓았는지 그것을 고루고루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욕망적이고 또 제 말 1등 지상주의고
이런 풍토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이런 풍토에 관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찬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정말 우리가 이 선거 풍토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회가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네, 강우 언니 정책을 보면 초당적 정치라는 게 눈에 띄어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초당적 정치가 어떤 건지. 국민들도 많이 모르실 텐데 초당적 정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정당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당을 초월해서 정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는 선진국의 모든 정치가 다 초당적 정치를 합니다. 이걸 정말 처음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다 정당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당이 있어요. 무소속을 빼고는 정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당 대표자로서 자기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당은 찬성이다, 어떤 당은 반대다 라고 해서 양표를 쫙 갈라가지고 싸우죠. 그런데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란 말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론의 지시를 받아서 또 얼마니거나 돌격대처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그 수많은 당론이라는 것은 다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당론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당론을 만들면 아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할 때 나는 농촌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라고 하면 비록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농촌 출신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소위 교차투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진국에서는 이 교차투표가 다 보편적인 것이고 그게 합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패거리 작당 분성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자기 소속 정당에 따라서 당에서 한번 정하면 다 돌격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원은 비록 정당의 후보자로서 당선되어서 특정 정당 소속이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론을 떠나서 무엇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인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무조건 초당적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당선시켜준 지지파들 또는 자기 소속 정당들 이 패거리 작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대표하는 국가 전체의 국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반쪽짜리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국가 논쟁에 있어서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청와대를 떠나면서 오죽하면 이제 대척점에 서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투쟁의 한쪽 두목 노릇을 한 것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초당적 이 화학 정치를 9월 5일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번에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국 대선. 오바마 롬니 이 두 사람이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초당적입니다. 그저 언론 유익 있게 보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야당의 원내대표들, 상원 하원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지금 재정 절벽, 이 재정 사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이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 미국은 녹색도 빨간색도 아니 그 이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빨간색은 공화당의 상징이고 네. 이 녹색은 민주당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 그 이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패배자 롬니입니다. 롬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당파적 논쟁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라고 떨어진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초당적이라고 얘기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 초당적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헌법 공부부터 좀 하세요.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딱 당선되는 순간부터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서 자기 파들의 대변인 노릇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초당적으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당을 만들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정당을 또 하나 만들면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당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제가 만약 당선이 되면 양쪽 당뿐만이 아니라 그 소수당까지 다 아울러서 초당적인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당편책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재라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서 삼고초를 해서라도 모셔와서 장관들 앉히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빚진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가 캠프에 수많은 학자들 많이 데려다 놓고 수많은 정치인들 데려다 놓으면 저 사람 장관 시켜줘야지, 전 총리 시켜줘야지, 나중에 공개 3사라도 시켜줘야지.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그거 쳐다보고 와서 캠프에서 기웃기웃 하면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 보세요. 학자들이 왜 선거 때 되면 정치 캠프로 와서 기웃기웃 하고 폴리페스 노릇을 합니까? 전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교 사표내고 와서 하세요. 학생들이 보기 당신 이중생활 아니냔 말이에요. 복만 누나 있고 또 첩 있고 하는 식으로 이중생활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빠진 사람이 무슨 놈을 대학 교수고 무슨 저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빚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관 하나 사람 시켜줘야 할 부담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편 인사가 가능한 사람이 오로지 저밖에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